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상장 금융지주 중에서 5대 금융지주의 24년 1분기 실적과 주주환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많은 자료를 담고자 노력했으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영상 대비 배당금 현황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금융지주사별로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자본적 정성과 주주환원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할 대표이사를 각 금융지주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각 금융지주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지 대략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금융지주를 인수한다는 가정으로 PER 및 PBR 추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규모 및 성장률, 당기순이익 규모 및 성장률을 통해서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년 1분기는 과거 대비 가장 높은 자산을 갱신합니다. 또한 2위인 신한이 1위인 KB와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3위는 하나입니다. 우리와 기업은 비슷한 폭을 유지하면서 성장합니다. 금융지주의 자산은 경제의 성장과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자산 성장률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22년에는 자산이 10% 내외 성장하였고 2023년에는 성장률이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관리가 우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사가 전체적인 추이는 비슷하지만 우리 금융지주는 23년 3분기에 자산이 약 3.2% 역성장하였습니다. 24년 1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자산이 성장하였고 23년 3분기부터는 성장률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24년 1분기는 전분기 대비 1%에서 2% 수준으로 자산이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23년 1분기부터 자산의 급격한 성장보다는 1%에서 3% 사이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자산에서 얼마나 이익이 손실 없이 잘 발생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당기순이익을 분기별 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는 리딩금융이 신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홍콩 ELS 배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KB는 1조 수준이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30%로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적은 차이로 2위는 지켰지만 배상 금액이 더 높았다면 3위로 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상을 비경상으로 일회성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상도 원인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기별 당기순이익 누계의 전년 대비 성장률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KB가 전분기 대비 약 30% 역성장을 한 것입니다. 홍콩 ELS 배상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없었다면 최고 실적을 달성하면서 리딩금융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홍콩 ELS 배상의 영향을 받았고 전분기 대비 역성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약 6%, 신한지주는 약 5%의 역성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금융지주는 ELS 배상 금액이 매우 미비했으나 10% 수준의 역성장은 실력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기업은행은 업무 특성상 ELS 판매가 없었고 전분기 대비 약 8% 성장하였습니다. 수익성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매출이익과 같은 NIM은 순이자 마진입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금융자산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자 등을 제외한 비율입니다. CIR은 판관비 비율입니다. CCR은 대손비용 비율입니다. ROA는 전체 금융자산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ROE는 자기자본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NIM 지표입니다. 24년 1분기는 2대 금융지주와 나머지 금융지주의 차이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KB와 신한의 NIM은 상승하였습니다. 하나와 우리의 NIM은 상승하였습니다. 기업의 NIM은 하락하여 1.74%입니다. 특히 KB는 21년 2분기부터 꾸준히 NIM을 상승시킨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CIR 비율입니다. 금융 서비스가 점차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CIR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4년 1분기는
5대 금융사가 평준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41%로 최고점을 낮추었고 기업은행은 34%로 최저점을 높여섰습니다. 나머지 KB, 신한, 하나는 36%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30% 미만으로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대손비용률인 CCR 비율입니다. 2021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CCR 비율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실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CCR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에서 하락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24년 1분기 당시엔 물가 안정에 따른 금리 인하 시점이 논의되면서 시장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채권 대출 위험이 감소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ROA 지표입니다. 24년 1분기는 방향성이 달리되는 모습입니다. 신한과 하나의 ROA는 상승하였습니다. KB, 우리 기업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업과 우리는 0.4% 수준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ROA는 신한이 0.77%로 가장 높았습니다. ROE 지표입니다. 금융지주별로 10%에서 14% 수준이 범주에서 결정됩니다. 2023년 4분기는 상생금융의 비용인식으로 ROE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24년 1분기는 전분기 대비 성장하여 반전의 모습이지만 홍콩 ELS 배상으로 인해서 평시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KB는 8.2%로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홍콩 ELS 배상 이후에 KB의 좋은 모습을 기대합니다. 건전성 지표인 NPL 비율과 NPL 커버리지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지주에서는 건전성이 곧 비용과 금융회사 자체의 안전성에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NPL 비율이 높아지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여 비용 증가, 주주환원 감소로 이어집니다. 금융회사가 자산을 투자할 때 위험자산이 비중이 높다면 NPL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수익성이 높다고 해도 추후 대손 비용으로 수익이 감소하여 결국에는 수익성이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NPL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낮아지는 추세이었고 2022년 기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2년 4분기부터 전체적으로 금융권이 NPL 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4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기업은행은 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의 대출로 인해서 NPL이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서 높은 모습입니다. 24년 1분기에도 NPL은 지속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신한과 KB는 약 0.6%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0.44%로 낮습니다. NPL 커버리지 비율입니다. 이 지표는 현재 NPL 금액 대비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NPL 채권이 실제 최종 매각 및 상각 처리되어도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NPL 비율이 100%라고 하면 현재 NPL 채권이 이익 없이 모두 부도 처리되어도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손 충당금으로 미리 비용 처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21년도부터 전체적으로 NPL 커버리지 비율이 높아집니다. 새로 생긴 NPL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손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한 결과입니다. 23년도는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NPL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NPL 커버리지 비율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24년 1분기까지 지속 낮아지는 추세를 유지합니다. 우리은행은 191%로 높은 수준입니다. 건전성 관리를 특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주자본 비율입니다. 보통주자본 비율입니다. 규제로 인해서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해야 하지만 높게는 13%를 목표로 금융지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기준으로 KB와 신한은 13% 이상입니다. 하나금융은 0.1%포인트 차이로 13%에 미달합니다. 우리금융은 12%입니다. 아직은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으로 꾸준한 상승이 필요해 보이지만 증권사 인수 등으로 인해서 당분간 13%를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업은행은 11%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기업은행은 높은 보통주자본 비율을 통해서 주주환원보다는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는 기재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주로의 투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주환원입니다. 이익잉여금 비율, 배당 성장,
자사주 소각, 총주주환원율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내 이익잉여금 비중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익잉여금은 단기순이익에 대한 누적이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없이 꾸준히 단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비중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상증자는 하였지만 그 자본으로 유상증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 기간 이익잉여금 비중이 감소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물론 자사주 소각을 하여도 이익잉여금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4년 1분기 기준으로 우리금융이 79%로 가장 높습니다. KB는 56%로 가장 낮습니다. 배당 수익률입니다. 전 금융회사가 기준 금리 대비 배당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배당금은 안정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주가가 정체하여 발생한 현상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배당 수익률 리프라이싱 효과로 인해서 높아진 측면도 있고 금융지주의 저평가로 인해서 높아진 현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적이 상향되고 배당이 성장하는 측면에서 현재 배당 수익률은 투자하기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금융지주의 주주 친화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24년의 지표는 네이버증권에 표시된 예상 배당금 기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높은 배당 수익률을 유지합니다. 다만 KB와 신한은 기준금리와 1%포인트 이내 차이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은 6.1%이고 우리와 기업은 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당 수익률입니다. 최근 3년, 5년, 10년 기준으로 배당금의 성장 지표입니다. 최근 3년은 기업은행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5년은 하나가 가장 높으며 KB, 우리 기업이 유사합니다. 신한은 거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을 보면 하나가 21%로 높습니다. KB는 16%로 2위입니다. 나머지 신한, 기업, 우리는 유사합니다. 배당 성장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좋았지만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성장 배수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약 5.5배로 가장 높습니다. 즉 10년 전에 600원에서 현재 2023년에는 3,400원 수치가 반영되었습니다. 그 뒤는 KB가 약 4배로 2위입니다. 신한, 우리 기업은 약 2배 수준으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이 약 2배였다면 배당금 상승을 통해서 실질적인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 대비 자사주 소각 비율입니다. 신한이 약 6.68%를 소각하여 가장 높습니다. 기존에는 KB가 약 6.36%를 소각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3위는 기업은행이 약 5.36%이지만 일회성인 점은 아쉬운 측면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면 하나금융지주에게 3위 자리를 내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금융은 2.42%입니다. 2024년에 예보지분을 매입하여 소각했기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적극적인 주주환원보다는 적극적인 보통주자본 비율 성장이 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총 주주환원율입니다. 총 주주환원율은 이익 대비 배당과 자사주 소각 실적을 모두 고려한 주주환원율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 대비를 위해서 주주환원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지주는 주주를 위하여 28%를 환원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전반적으로 3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KB금융지주는 38%로 곧 40% 이상 달성이 보입니다. 대표이사 성과지표입니다. 금융지주는 주주가 모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대주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점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좋지만 그만큼 대표이사에 대해서 수준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성과지표 중에서 특히 수치화될 수 있는 정량지표입니다. 금융회사는 대표이사의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급도 법규에 따라 3년 이상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합니다. 연간 성과의 기준이 되는 단기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인 만큼 수익성과 건전성을 모두 중요시합니다. KB는 주주이익 부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분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주 수익률보다는 각종 지표에 집중한다는 방향입니다. 2023년 사업보고서에 RORWA가 추가되었습니다. 리턴 안 리스크 마이너스 웨이티드 에세츠의 약자로 위험 가중 자산의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한 위험 대비 수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신한과 하나는 수익성, 건전성,
주주 수익률을 봅니다. 성장보다는 건전히 수익성을 내는 것에 집중하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수익성, 건전성, 자본적 정성을 봅니다. 전반적으로 신한 하나와 같지만 자본적 정성을 추가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현재 약 12% 수준으로 꾸준한 상승이 필요한 지표입니다. 기업은행은 사업보고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가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주주이익을 포함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게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성장도 하고 주주 수익도 고려한다는 방향입니다. 추가적으로 KB와 하나는 비은행 부분, 하나는 글로벌 부분을 주요 지표로 설정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이 1등 수준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비은행 부분도 1등 달성을 목표로 성과를 달성하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합니다. 각 금융사별로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가 전체적인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성 부분에서 다른 금융지주는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EPS로 설정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EPS로 하지 않고 단순 영업이익으로 한다면 유상증자 등 자본을 증가시키면서 단순히 이익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PS로 설정된다면 주주자본을 관리해야 하는 주당 순이익을 지표로 삼은 것입니다. 최근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자사주 소각도 EPS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KB의 성과 지표는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글로벌 부분이 없는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 신한입니다. 신한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수익성, 건전성, 상대적 주주 수익률에 집중하는 지표입니다. 2020년대에 진행된 불투명한 유상증자에 대해서 꾸준히 증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입니다. 신한과 동일하면서도 글로벌 비은행 부분이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명준님의 목표 중에 하나인 비은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24년 1분기에는 각 계열사가 이익 기여도가 23년보다 상승하였습니다. 각 계열사도 좋은 성장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신한과 동일하면서 보통주자본 비율을 추가합니다. 보통주자본 비율은 정부 규제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에서 증권, 보험 등을 인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을 우수한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보통주 자본 비율을 우선 달성하고 M&A나 주주환원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합니다. 인수 검토를 위한 PER 및 PBR입니다. 우선 PER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PER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023년까지 지속 하락하였으나 2024년부터 PER이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움직임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수준의 PER를 달성한다면 약 2배 수준이 주가 성장이 기대됩니다. KB는 6.29배로 6배 이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신한은 5.02배로 5배 수준입니다. 하나는 4.76배입니다. 우리와 기업은 3배 수준입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 상승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PBR입니다. 전반적으로 PER과 같은 모습입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하락하였고 2024년 최근부터 다시 상승한 모습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KB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모든 업종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안정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배당금 성장률도 16%로 높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약 4%로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낮습니다. 24년부터는 균등 배당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배당 총액을 최소한 유지 및 상승시키면서 자사주 소각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배당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배당금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4년 1분기는 ELS 배당 문제로 리딩 금융을 내주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리딩 금융을 유지하는 실적이었습니다. 신한도 최근 추가 상승으로 배당 수익률이 4.5%로 낮은 수준이지만 균등 배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총주주환원도 KB 다음으로 우수합니다. 홍콩 ELS 배상으로 인해 약 5% 수준 역성장하였습니다. 역성장 수준이 낮아서 리딩 금융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ELS 배상을 제외한다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행 중심으로 꾸준히 실적 및 배당이 성장합니다.
24년 1분기는 ELS 배상으로 아쉽게 리딩뱅크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이 6.7%이고 과거 성장도 최근 10년 연평균 성장 21%이며 금액으로 약 5.5배 성장입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7.1%로 높습니다. 하지만 배당 성장, 자사주 소각, 총환원은 아쉽습니다. 그만큼 개선될 여지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대주주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만큼 금융위기의 유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 측면은 배당 수익률 7.1%이고 최근 3년간의 성장률도 12%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연간 배당 상황을 공유합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4년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네이버 증권의 배당 예측이 상승하였습니다. 3,517원에서 3,615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3년 배당 총액 3,400원에서 약 6.3% 상승한 금액입니다. 하나금융지주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라라 봅니다. 하나금융지주 예상 배당금이 2,038만원에서 2,063만원으로 25만원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증가했습니다. 총액은 3,631만원에서 3,656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목표인 3,700만원이 빠르게 달성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대 금융지주의 24년 1분기 실적과 주주환원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